네, 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의 단원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격 교육인데요. 원격 교육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작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이 원격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원격 수업의 운영별 형태가 조금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가 많았고 과제 중심 수업이 많았다면 올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굉장히 대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컨텐츠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듣고 그냥 빨리 듣고 출석 인정하고 그냥 놀아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화상 수업을 실시하고 실시간 토론이나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수업이 주로 대세가 되었고요. 주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 이제 출결이 가장 중요한데요. 컨텐츠를 올릴 경우에는 당일날 수강을 하는 것이 원칙이 돼 당일 수강이 안 될 경우에는 3일 내에 최종적으로 출결 확인을 해서 미수강 시 결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아침 조례부터 종례 6교시 7교시 끝날 때까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과 처리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 선생님한테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지금 자기가 컴퓨터나 핸드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을 하고 늦더라도 보통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3일 내에 대체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수업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모든 교과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는 단순한 원격 교육보다는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유행과 소강이 반복됨에 따라서 원격과 등교 수업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해당 학년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할 때 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간의 혼합 형태를 주로 우리가 요즘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냐, 그리고 이 교사 학생들이 기를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면접도 어떤 것을 묻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컨텐츠를 활용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원격 수업 간의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지식 채널을 보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학습을 한 뒤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학급 규칙을 정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의사소통, 공동체,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면 블렌디드 러닝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가 라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이런 사례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라는 거겠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각각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재조직하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을 하면서 보조적인 의사소통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포착하고 소통하는 역량, 너무 중요할 거고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전략, 작용 전략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하는 퍼실리테이션 역량, 그리고 온라인에서 생성 누적되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량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을 할 때 블렌디드 러닝의 관점으로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지금 진행이 될지를 생각을 해서 그것에 맞게 수업을 재구성하고 그것에 맞춰서 학생들을 피드백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상호작용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과 교과 간에는 원격 수업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게임,
퀴즈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원격 수업 플랫폼을 활용해서 심화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블렌디드 러닝을 진행할 수 있을지 사례 발굴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생과 교사 간에도 이 원격 수업이 수업과 동일한 공간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원격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점을 부여한다거나 댓글로 질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격 수업 실제로 실시간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을 때도 학생이 굉장히 대답을 잘한다거나 그러면 뭐 상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더 열심히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진을 통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고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소통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과 학생 간에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19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이나 데이터 정보, 컨텐츠, 미디어들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이런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학생들에게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적으로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올바르고 이해하고 있는지 창의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실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결되고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요즘 원격 교육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유입되는 그런 정보들 중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려내서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그리고 학부모나 학교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은 이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이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업에 대한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정보 및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안전 역량, 디지털 컨텐츠 창작 역량들을 길러주는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문제에서 학생들에게 기를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대답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선생님들이 충분히 어떻게 나는 내 교과에서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학급 운영을 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교육의 방법들은 예시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가짜뉴스와 관련되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례를 경험해 보게 하고 그리고 뭐 똑같은 상황에 있는 기사들을 다양한 플랫폼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실제로 다르게 전달되는지를 학생들에게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습득 및 평가, 비판적 사고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상대방의 감정, 대응, 행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고 가상체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역량들을 학생들에게 기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들을 학교에서 길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사회의 참여 방법들도 제공할 수 있는데 온라인 청원이나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시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 디지털 사회에서 사회 참여가 가지는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필요와 배려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전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접하는 이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이런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떤 영향을 길러줄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19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 교육 안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교육 안전망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3대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생의 안전, 학습, 돌봄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오게 된 것이 교육 안전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3대 안전망이라고 할 때 방역, 학습, 돌봄 안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온다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방역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역 체계와 학교의 심리 방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방역 지원 인력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 그다음 자가진단 모바일 앱 지금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올 것 같은 건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심리적 방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블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반 학생이나 담임교사 지속적으로 관찰 상담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심리적 방역을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가격리 되거나 확진된 학생들 심리지원단 중심으로 상담을 해주고 고위험군 학생들도 심리지원단 중심으로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안전망에 대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마 학습 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이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자율학습 컨텐츠를 보급해서 학생들이 이제 기초학력 진단보전 시스템과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에듀테크 멘토링, 방과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고교생 맞춤형 학습지도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안팎의 집중지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초학력 파트를 보시면 조금 더 관련되는 내용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고요. 학습 안전망을 위해서 학교의 수업의 질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등교 수업의 자율성도 강화하고 체험 활동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블렌디드 수업,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스마트 기기 지원하고 있고요. 태블릿 PC로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들 필요한데요. 장애 학생들이라든지 다문화 학생들,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도 학습 안전망 보장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유치원이나 초등 돌봄 교실 이런 것들을 넓혀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시행함을 통해서 돌봄 안전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등하교 길 안전을 보장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교육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이제 학교 교육이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방역 안전망, 그리고 뭐 학습 안전망, 돌봄 안전망,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19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각각 그 안전망들에 따른 키워드들을 하나씩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실제로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여럿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적인 것들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합격하셔서 학교의 현장에 가더라도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시면 학교 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학생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먼저 유선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언제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어떻게 이제 언제부터 전환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제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사들끼리 회의를 하고 학생들에게도 바로 손소독을 하고 보건용 마스크, KF94 마스크로 바꿔끼라고 안내를 하고요. 교실에 있는 환기를 전원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관련되는 상황들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땡땡 중학교에서 현재 확진 학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안내들이 나가고 학생들에게 이제 가기 전에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지 마라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예방 수칙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더 한 뒤에 학생이나 교직원들 귀가 조치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조치를 할 때 그냥 집에 가는 건 아니고 확진 학생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접촉한 학생들, 밀접 접촉한 학생들 이런 학급들은 가서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접촉한 교사들도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가 조치를 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역 소독을 업체에서 나와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학교로 오게 돼서 역학조사를 위해서 이제 방문 일정을 잡아서 역학조사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협의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작성하는 접촉자 리스트들이 잘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접촉자인지 밀접 접촉자인지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등등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검사는 요때 실시를 해서 접촉자를 파악하고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순서상으로는 이때 진단검사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요 귀가 조치를 할 때 학생들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 협의회 하기 전에 진단검사 보내는 것 같아요. 좀 더 접촉을 하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데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 매뉴얼적으로는 지금 12번에 진단검사가 가 있지만 사실은 귀가 조치하면서 진단검사를 하러 보건소로 바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진단검사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검사 결과 안내를 받고 학교에서도 음성인지 양성인지의 통보를 받아서 상황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 학생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이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안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심리적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2년째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학부모님들도 지치고 교사도 지치는 상황들입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현실이 무너진 불편감, 학업에 대한 걱정,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학생의 경우에는 외로움, 고립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느끼게 되고 낙인감, 내가 코로나19 걸려서 나를 마치 병균처럼 보는 그런 인상들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인감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심리적 방역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다른 재난과 달리 확진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병을 전염시키는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이 온라인 등교가 되거나 등교 중지가 돼서 일상생활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든 그 친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방역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염병 대응을 따른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감염병에 걸리는 것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지지하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꼭 안내를 하고요. 교사도 마찬가지로 응답 가능한 사항은 명확하게 학부모에게 안심을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지나친 요구들은 구분을 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누가 걸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애가 뭐 이런 피해를 받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누구누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대놓고 낙인을 찍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학부모님께 염려 마셔라. 학교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진 학생이 발생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알아차림인데요.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찾아보고 학생에게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 잘 들어보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적절한 시스템들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친구들과 연결해주는 이런 행동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학부모 통신문도 발생을 해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죠. 확진자나 자가격리 학생들을 어떻게 응급 심리 지원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볼 텐데요. 학생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반응이 정상적이라는 거, 자연스럽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이 심리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학생한테 이제 학교에서도 응급 심리 지원을 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랬어요? 왜 마스크 안 꼈어요? 왜 주사 안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고립된 학생들, 선생님들도 또 격리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 시에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신뢰할 만한 사이트,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죠. 괜찮냐? 몸은 나아지고 있냐? 아픈 데는 없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든 점을 호소하면 열심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문자, 이메일, 영상, 음성통화 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들게 하고요. 항상 지금 고생이 많다, 어려움이 많지 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주고 무섭고 불안한 건 당연하지만 화나고 짜증나는 거 당연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보자,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학생들을 맞이할 때 고생 많았다, 이런 건 없었다, 낙인 효과는 없었다, 소외되지 않도록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19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요 공간혁신에서 나아가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 환경, 친환경 생태학습장으로서의 그린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위한 미래형 학교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공간혁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학교에서 만들어주고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교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이나 수업 기자재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서 블렌디드 수업이 확대되고 개별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변화해야 되고 탄소 중립 에너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린 학교로 만들고 건강한 생태학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습의 장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교육을 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연관되는 학교 복합화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조금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지역사회와 연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 학교 공간의 변화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이 미래형 교육과정은 이제 지난 11월에 발표가 됐는데 총론이 발표가 되고 내년에 좀 더 이제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게 이 미래형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자체를 묻는다기보다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이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실 때 이런 주요 추진 방향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의 개별 성장이나 진로를 연계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초학력 대상을 더 배려하는 교육, 그리고 지역과 함께 이제 분권화된 그런 교육, 그리고 온 오프라인이 연계된 교육,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형 교육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놓여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